여러분 안녕하세요. 양쌤튜브입니다. 자, 우리 해부생리학 10강 호흡계통은요. 호흡계통 구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숨이 코로 들이쉬었을 때 비강으로 들어와서 기도를 통해서 기관지 그리고 폐라는 산소 이산화탄소 교환이 이루어지는 실질 조직까지 전달되는 그 구조, 그리고 폐라는 것을 하나하나 이루고 있는 작은 폐포, 어떤 특성들을 가지고 있고 관련된 주요 질환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우리 11강에서는요. 호흡 생리, 호흡 운동 어떻게 조절되는지, 그리고 풀모너리 펑션 테스트라고 하죠. PFT, 폐 환기력을 검사하는 폐기능 검사 수치 알아보는 것들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 호흡이라고 하는 것은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교환이죠. 그런데 그것이 어디에서 일어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외부 호흡을 마시고 내 폐로 교환이 되는 것은 우리 폐호흡, 외호흡이라고 하고요. 내가 마신 산소가 가득한 혈액이 혈관을 타고 조직으로 가서 세포와 함께 산소, 이산화탄소 교환이 이루어지는 것을 조직호흡, 내호흡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대기에서 마시는 혈액이 내 혈액 안으로 들어왔을 때 산소 분압이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일반적으로 건조한 대기 중에 산소 분압 농도는 약 159, 158 정도, 이게 PO2 158로 작성이 되어 있고요. 이 우리가 흡기, 들이마시는 게 흡기죠. 흡기를 통해서 폐포에서 폐포 모세혈관과 함께 산소 이산화탄소 교환이 일어났을 때 동맥혈이 갖는 산소 분압은 95mmHg가 됩니다. 이 95mmHg의 산소를 가지고 조직과 함께 내호흡을 통해서 산소 이산화탄소 교환을 하고 나면 정맥혈의 산소 분압은 40mmHg가 되는 거죠. 약 55의 그 산소 분압만큼을 우리가 조직에서 교환을 해서 사용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 과정이 일어나는 그 물리적인 통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와, 뭐가 많다라고 느껴질 수 있지만 이제 단어 하나씩 점검해 보는 거예요. 자, 우선 구조적인 특성입니다. 가슴이라는 거 우리 소화계통이랑 좀 분리가 되어 있는 부분이죠. 흉강, 소라식 캐비티, 소라식 흉강이라는 공간을 가지고 있어요. 이곳은 아래쪽 횡격막이죠. 다이아프램을 통해서 아래쪽에 소화계통과 호흡계통이 서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횡격막은 물론 우리가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데에 호흡을 보조해주는 주된 근육이죠. 자, 그리고 이 소라식 캐비티라는 그 흉강 안에는 흉막, 플루라라고 하는 얇은 막으로 쌓여서 보호가 되어 있죠. 흉막 안에는 당연히 흉막액이 있겠죠. 흉막액이 있는 이유가 뭘까요? 부드럽고 매끈매끈하게 숨이 잘 쉬어지도록, 폐가 운동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물질들이죠. 그리고 가슴을 가운데 이렇게 갈라서 우리 이곳을 세로칸, 종격, 메디아스티넘이라고 합니다. 폐라든지 폐에 손상이 있는 경우에 심장의 위치가 이 종격에서 어느 정도 이동했냐에 따라서 우리가 위험성이나 응급도를 판정할 수 있게 되는 그 기준이 되죠. 자, 이번에는 산소가 들어온다. 아래 길들 보도록 할게요. 자, 콧구멍과 입을 통해서 산소는 들어오죠. 이제 주로 나잘 캐비티를 통해서 숨 쉬는 것이 일반적이나 저처럼 이렇게 비염이 있는 사람들은 입으로 숨을 쉬지 않습니까? 또 입으로 숨을 쉬면은 구취가 생기고 편도가 붓고 뭐 이런 문제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비염러들 빨리빨리 비염 고치시고요. 자, 오랄 캐비티와 나잘 캐비티를 통해서 공기는 쑥쑥 들어갑니다. 공기와 음식물이 모두 호흡과 소화가 모두 이루어지는 곳이 인두, 파링스이고요. 우리 공기만 들어가야 하는 곳은 라링스, 후두죠. 후두 아래로 아무거나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후두에는 후두 덮개라는 부분이 있어요. 제 파란 거 따라오세요. 후두 덮개, 에피글로티스. 후두 뚜껑이죠. 후두 덮개, 에피글로티스. 우리 마라탕 먹으면 어떻게 돼요? 마라탕 먹다가 매콤한 게 목구멍으로 하나 탁 튀면은 기침 미친 것처럼 나오잖아요. 후두덮개, 후두 요런 데 이제 매콤이가 튀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자, 에피글로티스라는 뚜껑을 이제 열고 들어가면은 만나는 곳이 기도입니다. 라링스. 이 라링스부터 이제 찐 어떤 호흡기라고 볼 수 있죠. 여러분, 우리
URI라고 들어보셨나요? URIXX. 이게 상기도 감염의 어떤 증상이죠. Upper Respiratory Infection의 symptom, 증상인 거. 상기도 감염의 증상. 목감기 걸렸다라고 했을 때 편도가 붓는다든지, 뭐 부비동이 부었다든지, 이렇게 가래는 아니겠다. 그죠? 장기침 많이 나오고, 뭐 이런 것도 우리 대표적인 상기도 증상이잖아요. 상기도라고 하는 곳이 코, 입안, 인두, 뭐 편도, 후두 위쪽 부분까지 상기도라고 부르고요. upper respiratory죠. 심각하지 않죠. 물론 난 심각해. 하지만 우리 상기도 감염으로 입원한 사람 없습니다. 근데 후두 아래부터 후두, 기관, 기관지, 세기관지, 폐포 이런 데 문제가 생기면 하기도 감염 병원에 입원할 수 있는 거예요. 대표적인 거 뭐죠? 폐렴, 결핵 이런 것들이죠. 그죠? 자, 이제 우리가 공부해야 될 거는 하기도예요, 여러분. 하기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상기도 지우고. 자, 하기도 후두 라링스에서 시작을 해서요. 이제 기도를 타고 내려오면 기관지, 오른쪽, 왼쪽 기관지로 나누어집니다. 브론키어스라고 되어 있죠? 오른쪽 우, 그리고 왼쪽 좌로 나누어져요. 폐는 한쪽이 아니라 두 쪽이죠. 양쪽에서 숨 쉬고 있어요. 오른쪽 폐는 오, 른, 쪽. 세 개의 엽을 가지고 있어요. 우는 3엽. 엽이라 하면 롭이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롭. 왼쪽은 왼쪽 두 개의 엽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좌는 2엽이에요. 엽은 롭. 이 롭이라는 단위는 기억을 해두세요, 여러분. 여러분, 나무나 브로콜리나 나무 같은 거 생각하시면 이렇게 뿌리가 있고 가지가 있고 가지에 그 브로콜리가 막 이렇게 하나씩 뜯어보면 초록색 알갱이잖아요. 근데 겉에서 봤을 때 어때요? 몽실몽실한 하나의 덩어리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의 가지에 매달린 아주 작은 단위가 바로 브로콜리죠. 폐가 브로콜리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만약에 자, 우리 폐 옆 이야기 잠깐 하고 갈게요. 오른쪽, 왼쪽. 자, 오른쪽은 3개의 엽이 있다고 했죠. 우, 상, 엽인 거예요. right, upper, lobe이겠죠. right 중간, middle, lobe. 아래는 right 아래, lower, lobe. 왼쪽은요. left, upper lobe, left, lower lobe. 만약 이 사람이 폐렴이 생겼다. 근데 폐렴이라는 거는 폐포에 염증이 차는 거거든요. 브로콜리 끝에 초록색 알갱이에 염증이 차는 거예요. 염증이 여기저기 번져서 찰 수도 있지만 말씀드리고자 하는 개념은 가지라는 게 나눠져 있기 때문에 이 가지에 국한돼서 예컨대 라이트 미들 롭의 뉴모니아다. 뭐 PNEU 모니아인데 어디 특정 영역 라이트 미들 롭에 있다라고 해서 엑스레이로 촬영하면은 이 라이트 미들 롭 우중옆 부분이 허옇게 염증이 있으면 엑스레이가 투과가 잘 되지 않아서 하얗게 나오죠. 마치 뼈처럼. 그렇게 특정한 부위에 국한되어서 염증을 관찰할 수 있어요. 그래서 CT나 MRI 같은 거 여러분 접근하실 수 있으시면은 병원에서 일하시는 분이 내 영상 안 보겠지만 어쨌든 하실 수 있으면 이제 그런 걸 보실 수 있고 그래서 환자가 이 부분에 염증이 나아지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뭐 폐암 같은 게 만약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특정한 롭에 한정되어서 그런 암의 변성이 생겼다면 그 롭만 제거해내면 되겠죠. 그거를 롭을 제거한다. 롭액토미, 롭액토미라고 부르게 돼요. 자, 설명 많이 했네요. 제가 예전에 흉부외과 수술실에서 근무했었거든요. 그래서 폐에 대한 애정이 굉장히 남다르다라는 거. 자, 그래서 기관지를 따라서는 오른쪽, 왼쪽 폐 실질 조직이 있고요. 이제 기관지에서 분지가 돼서 세기관지 브론키올레, 그리고 세기관지 브론키올레에는 마치 포도송이처럼 동실동실 폐포낭, 알베올라색, 그리고 알베올라색 하나하나 폐포 알갱이, 알베올러스가 존재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 기관지까지가 갖는 특징과 여기 아랫부분이 갖는 특징이 다른데 한번 볼게요. 자, 아직 볼 때가 안 왔네요. 자, 나머지 이제 폐포 부분 보도록 할게요. 자, 세기관지, 여기 종말 세기관지 맨 마지막이죠. 터미널 브론키올레 종말 세기관지 부분에는 연골이 없어요. 즉, 이 세기관지는 완전 닫혀버리거나 막혀버릴 수 있습니다. 폐포낭과 연결되는 가장 마지막 기관지의 형태예요. 세기관지염.
모세기관지 들어보셨죠? 거기 여기에 염증 생기는 게 세기관지염이에요. 그 밑에 뭐가 달려있다? 페포낭, 알베올라 쐐기 달려있다. 알맹이 알베올러스라고 부른다. 알맹이에 보시면은 어떻게 돼 있죠? 그물처럼 페포 모세혈관이 그물처럼 둘러싸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뭐 한다? 산소, 이산화탄소 교환을 한다. 오, 그렇구나. 우리가 파고 산소를 공기를 들이마시면 들이마신 PO2가 높은 공기들이 들어오면서 여기에서 폐 동맥에 있는 정맥혈이 이산화탄소는 내보내고 산소는 자기가 먹어서 다시 동맥혈이 되어서 나가게 되는 형태입니다. 자, 폐 동맥에는 동맥이지만 그러니까 폐의 입장에서는 뭔가 혈액을 공급받는 거잖아요. 폐는 지저분한 걸 좋아하나 봐요. 폐는 공급을 받아. 폐 동맥이라는 관에서 정맥혈이 들어있는 거예요. 정맥혈은 CO2가 높은 거, 산소 분압이 낮은 거. 그죠? O2 분압이 낮고 CO2 분압이 높겠죠. 근데 여기서 산소, 이산화탄소 교환을 했다. 어디서? 페포 모세혈관에서. 알베올라 캐필러리에서 산소, 이산화탄소 교환을 해서 다시 PO2가 얼마였죠? 아까? PO2가 95mmHg였죠. 이렇게 높아진 상태. 폐 정맥이라는 관을 통과하지만 왜? 폐를 지나갔기 때문에 폐 정맥이지만 그 안에 들어있는 피는 뭐다? 동맥혈이다. PO2가 95mmHg 이렇게 높다. 산소가 총알총알 담긴 혈액이 이제 다시 돌아갑니다. 어디로? 심장에서 좌심방으로. 그 다음에 좌심실로 내려가서 전신으로 이제 쓰임으로 가는 거죠. 자, 기관지의 특징 알아보도록 할게요. 여기 조금 이제 중요한 것들이 나와요. 기관지, 세기관지, 공기가 통과하는 통로예요. 통로인데 기관과 기관지 같은 경우에는 기관 연골, 트라키아 카트리지가 존재합니다. 여러분 순대 사 먹으면 내장에서 연골 씹어보신 적 있으시죠? 돼지의 기관지 연골을 우리가 씹어 먹고 있는 거죠. 연골 있어. 까닥까닥까닥한 거 연골 뭔지 알잖아요. 연골이 있는 이유가 뭘까요? 이 관강을 유지하기 위해서죠. 식도나 다른 혈관처럼 눌리거나 찍히거나 쪼이거나 뭐 교감신경, 부교감신경 등이 확장이 되면서 확 줄어들어서 톡 다쳐버리면 어떡해. 숨 쉴 수 있는 구멍은 기관지 요거 하나뿐인데 이게 다쳐버리면 어떡해요? 그래서 다치지 않기 위해서 뼈까지는 아닌데 카트리지, 연골이라는 좀 딱딱한 조직으로 기관지를 감싸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다쳐버리지 않도록 관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기관지가 존재하고요. 자, 근데 아래로 내려가서 이제 기관지가 점점 분지가 된단 말이에요. 여러 개로 나뉘어요. 한두 개 구멍 막혀도 크게 상관없어요. 세기관지, 브론키올레, 터미널 브론키올레, 이 브론키올레까지 왔을 때에는 가장 말초의 기도고 세기관지 한두 개 막힌다고 폐 어떻게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연골이 없어요. 그래서 갑자기 영어가 나왔는데 폐쇄가 잘 돼요. 폐쇄. 어떤 일들이 있었을 때 이 세기관지가 턱턱 다치는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그 밑에 이 페포낭이 호흡을 할 수 없게 되겠지요. 그래서 기관지, 세기관지는 이렇게 서로 다른 해부학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관지가 가지는 큰 특징 중에 하나가요. 자기 스스로 정화작용, 청소하는 작용을 하는 거예요. 먹고 살라고. 나도 내 방을 안 치우는데 내 기도는 내 목구멍을 치워요. 무엇으로? 점막 표면에 이물질이나 병원체들이 붙으면 내 그 기도 점막에서 술잔세포, 고블리셀, 그리고 점액샘, 뮤코스 글랜드에서 병원체 이물질을 제거할 수 있는 점액이 뿜뿜뿜 나와서 그 결과 어떻게 돼요? 나는 기침 가래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가래가 왜 이렇게 많이 생겨? 무슨 문제 있어가 아니라 내 몸을 내가 지키기 위해서 술잔세포와 점액샘에서 이물질을 배출하기 위한 정화작용을 하고 있다. 그리고 기도상피라는 곳은 실리어리 무브먼트 성모 운동을 하고 있어요. 상피세포 위에 작은 털 같은 것들이 나와 있어서 뭔가 이물질이 붙었다? 그러면은 이 선모 상피 세포에서 병원체를 제거하는 점액이 뿜뿜 나오고 이 점액을 밖으로 빼야 되기 때문에 선모가 이리저리 움직여서 목구멍 밖으로 빼주기 위한 노력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세 번째, 기도상피 자극 시 우리가 반동적으로 기침 반사가 나오게 되는 거죠. 기도에 뭐 들어가면 액취 기침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식도에 음식물을 넘어갔다고 기침 나오나요? 안 넘어가죠. 그냥 잘 넘어가고 있구나 싶죠. 근데 기도 같은 경우에는 음식물이 튀면 음식물이 들어가면 안 되는 곳이기 때문에 기침이 나온다. 기도는 정화작용을 하기 위해 이렇게 많은 노력을 하는구나 라는 특성을 한 가지 가지고 있어요. 스스로 산소가 아닌, 공기가 아닌 것들이 들어왔을 때 뱉어내려고 노력을 한다. 자, 그리고 기관지 같은 경우 민무늬 근육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민무늬 근육은 뭐예요? 불수의근이죠. 내 의지로 내가 이거를 쪼리겠다, 내가 느리겠다라고 해가지고 늘고 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민무늬 근육이고 자율신경계에 의해서 조절이 됩니다. 교감선생님 나타난 거죠. 호랑이가 나타나면 도망가야 돼요. fight, 싸우거나 도망가려면 어떻게 해요? 숨 잘 쉬어야 되죠. 교감신경 이완으로 기도나 기관지 근육은 확장이 됩니다. 우리가 통상 근육이 확장된다, 근육이 이완된다, 늘어난다라는 얘기를 하면은 부교감신경이 확장된 안정된 상태였는데 기도 같은 경우에는 기관지가 확장되어야 더 많은 양의 산소를 흡입하고 내 몸이 더 많은 산소를 쓸 수 있기 때문에 기관지 같은 경우에는 교감신경에 의해서 확장됩니다. 중요한 내용이고요. 저는 이거 꼭 시험에 내요. 학생들이 생각을 깊게 하지 않으면 틀린단 말이죠. 교감신경 자극으로 기관지는 수축된다. 왠지 맞는 말 같아요. 근데 그건 틀린 말이에요. 부교감신경 자극으로 수축이 되고요. 교감신경 자극으로 확장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제가 퀴즈 하나 내볼까요? 천식이 어떤 질환이죠? 천식은 교감신경의 항진이라든지 어떤 외부의 자극에 의해서 기관지가 좁아져서 숨을 쌕쌕거리면서 쉬게 되고 호흡을 잘 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천식약은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요? 교감신경 자극제로 만들어줘야 되겠죠. 그죠? 교감신경 자극제로 약품이 만들어져야지 수축한 기관지를 이완, 확장시키도록 도울 수 있겠죠. 그게 바로 천식약의 원리입니다. 자, 기관지와 관련된 질환들 볼게요. 자, 기관지에 염증이 있으면 기관지염, 브론카이티스, 그리고 우리 아기들이 잘 생기는 모세기관지, 브론키올레 염증이 생기는 거, 브론키올라이티스. 이게 모세기관지가 뭐라고 했죠? 폐포낭으로 가는 가장 마지막 길목에 염증이 생겨서 길목이 좁아져서 폐포가 제대로 일할 수 없게 되는 게 브론키올라이티스입니다. 그리고 기관지 협착, 어떤 흡연이라든지 먼지가 많고 화학물질이 많고 이런 곳에서 장시간 기관지가 노출이 되는 경우 기관지 협착증, 브론키오스테노시스, 그리고 담배를 가장 큰 원인으로 하고 있는 기관지의 반복된 자극으로, 그리고 가래 등등으로 기관지가 흐르렁벌렁 늘어져 버린 기관지 확장증이 있고요. 그리고 기관지가 뭔가 부교감신경의 활성화라든지 외부 자극에 의해서 수축되어 버린 천식, 아스마 이런 것들이 기도, 기관지와 관련된 주요 질환들입니다. 자, 여러분 기관지의 특성에서 기도가 정화작용하는 거, 그리고 기관지라고 하는 것은 교감신경의 자극으로 확장된다라는 요 두 가지 잘 기억해 두십시오. 자, 이제 폐 실질 조직으로 와볼게요. 폐라고 하는 조직, 렁이라고 하고 조각조각 나누어져 있다고 했죠? 오른쪽은 3개의 롭, 그리고 왼쪽은 2개의 롭으로 나누어져 있어서 뭔가 수술을 할 때 이 롭별로 떼어낼 수 있습니다. 롭을 떼어낸다고 해서 로벡토미죠. 근데 이렇게 툭 하면은 한 롭 떼어내고 이런 식으로 이러면 안 되잖아요. 과학기술이 발전했는데. 여러분, 기흉 아시죠? 뉴모소락스. 기흉이 누구한테 잘 생기죠? 키가 크고 마른 20대 초반의 남성한테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군병원에 가면 흉부외과 기흉 수술을 그렇게 많이 해요. 키가 쭉쭉쭉 자라는 거에 비해서 폐 첨부, 여기가 꼭지, 에이펙스 오브 렁이라고 하는 부위에 어떤 신체가 성장하는 거에 비례해서 폐 실질 조직이 단단히 성장하지 못해서 풍선이 터지듯이 평 터져버리는 거예요. 풍선이 터지면 어떻게 돼요? 폐가 쪼그라들겠죠? 이렇게 쪼그라드는 거예요. 그래서 폐가
그러니까 작아지게 되겠죠. 작아지면 호흡을 잘하지 못하고 가슴에 통증이 생기고, 그럼 어떡할까요? 뜯어진 부위를 이렇게 잘라서 꼬매줘야 되겠죠? 그렇게 하는 수술이 기흉수술이고, 기흉수술의 수술명은 웨지 리젝션이라고 해서 이제 끝부분을 쐐기 모양으로 이렇게 뜯어낸다라고 합니다. 그때 사용되는 게 GIA, 내부를 가스트로 인테스티날 아나스토모시스, 이제 장기를 문합할 때 사용하는 재료로 폐 첨부를 잘라주는 치료를 해요. 물론 기흉 부위가 작거나 처음 있었고 한쪽 폐에 생겼고 이러면은 산소 치료만 하는 경우도 있지만, 한쪽 폐에 있었는데 반대쪽에 또 생겼다든지, 혹은 폐포가 이제 파열된 부위가 넓다든지 호흡장애가 심하다든지 이러면은 이제 이 쐐기절제술, 웨지 리젝션으로 기흉 수술을 하게 되는 거죠. 자, 폐라는 부위 해부학적인 특성, 이 꼭지 부위 말씀드렸죠? 에이펙스 오브 렁, 폐 첨부라고 부르고요. 횡격막에 닿아 있는 부분을 폐저, 베이스 오브 렁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폐라는 게 이렇게 가운데 심장이 있고 정맥, 동맥들이 이렇게 내부와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안에서 폐정맥, 폐동맥, 그리고 림프관, 자율신경이 통과하는 부분을 렁힐룸이라고 해서 폐문이라고 부릅니다. 폐문에는 기관지, 숨 쉬어야 되니까요. 그리고 폐동맥, 폐정맥, 기관지 동맥, 그리고 림프관, 자율신경이 렁힐룸에 통과한다. 자, 다음은 폐포입니다. 폐포에서 사실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요, 폐포라는 이 작은 조직이 풍선처럼 수축 이완하면서 공기가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것이고, 이 풍선 바깥에 그물처럼 쌓여있는 폐포 모세혈관과 산소 이산화탄소 교환을 한다. 교환을 잘 하려면 어떻게 해요? 폐포가 풍선이 깨끗하게 수축 이완을 잘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죠? 살펴보겠습니다. 자, 세기관지 브론키올레의 끝에 이 폐포관, 폐포낭, 알베올라 덕트에서 알베올라 색, 포도송이 같은 알베올라 색이 풍선처럼 붙어 있고요. 이것이 이제 전신에서 사용한 혈액이 폐동맥을 통해 폐포 모세혈관으로 들어와서 산소 이산화탄소 교환을 하고, 그리고 깨끗해진 피는 폐정맥이라는 관을 통해서 좌심방으로 가게 된다. 그 안에는 PCO2가 높은 동맥혈이 들어있다라는 거. 요거 되게 잘 헷갈리죠, 여러분. 뭔 소리야, 머리 아파 죽겠어 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폐 입장에서는 나한테 그 혈액을 주는 거기 때문에 동맥혈관인 거고요. 혈관. 그죠? 내가 쓴 거 나가기 때문에 정맥혈관인 겁니다. 근데 폐라는 친구가 하는 일이 산소 이산화탄소 교환이어서 그 안에 들어있는 혈액이 동맥혈관이지만 내가 하는 일이 산소 이산화탄소 교환이니까 정맥혈이 들어있는 거고, 내 몸에서 다 뭔가를 하고 나간 피이지만 내가 하는 일이 깨끗하게 청소하는 일이라서 폐를 거치고 나면 정맥혈관이지만 동맥혈이 들어있다라는 거. 이게 우리 폐순환의 순서였죠. 자, 폐포라는 풍선이 잘 부풀 수축 이완을 잘 하려면 폐포 안에는 계면활성제 설펙턴트가 들어있어야 합니다. 표면 장력, 안에서 당겨주는 힘이 감소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풍선도 우리가 한 번에 딱 불고 끝내면 끝인데, 풍선을 불었다가 바람 뺐다가, 불었다가 바람 뺐다가, 불었다가 바람 뺐다가 하면은 풍선 안에 찐득찐득하게 침이 고이면서 풍선이 늘어지거나 잘 안 불어지거나 이런 일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계면활성제라는 것은 폐포 안에서 매끈매끈하게 마치 비누 거품처럼 폐포가 잘 팽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물질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신생아들이 태어날 때 거의 이제 태어나기 직전 정도에 이 계면활성제가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신생아들이 조산을 하게 되는 경우 계면활성제가 제대로 생성되지 못해서 엄마 뱃속에서는 폐호흡을 하지 않기 때문에 폐를 사용하지 않지만, 계면활성제가 제대로 생성되지 않은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 제대로 숨을 쉬지 못해서 폐포가 활성화되지 못해서 신생아들이 신생아 호흡곤란 증후군이라고 하죠. RDS, Respiratory Distress Syndrome이라는 것에 의해서 이렇게 숨을 쉬지 못해서 사망하게 되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무엇과 관련해서? 신생아가 계면활성제가 잘 생성되지 않아서. 자, 그렇다면 어른에게도 생기는 일은 폐렴, 뉴모니아가 가장 흔하죠. 뉴모니아는 뭐죠? 폐포 안에 노랗게
염증이 끼어 있는 거. 요렇게 제가 지금 노란색으로 색칠하고 있는 거 보이시나요? 폐포 안에 노랗게 염증이 끼면 어떻겠어요? 그러면 이 폐포가 숨을 못 쉬겠죠. 산소가 들어와도 산소가 비집고 들어올 칸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옆에서 이 모세혈관이 잘 흐르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안이 염증으로 가득 차서 공기가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산소, 이산화탄소 교환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내가 폐라는 것을 100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약 35% 정도가 폐렴, 염증이 가득 차서 이 부분을 사용하지 못한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우리 호흡 능력이 뚝 떨어지겠죠. 폐렴, 산소, 이산화탄소 교환이 되지 않는 그런 질환이죠. 폐포낭에 염증이 차서. 그러면 폐기종은 뭐죠? 엠프세마, 그리고 만성기관지염. 여러분 만성 폐쇄성 폐질환 들어보셨죠? 우리가 COPD라고 부르고요. COPD, 크로닉, 만성적으로 obstructive, 막혔다. pulmonary disease 질환, 폐가 만성적으로 쫀득쫀득하게 호흡을 잘 쉴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질환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어떤 유해한 입자나 가스, 담배 연기 같은 것들의 흡입으로 지속적으로 기도나 폐 실질에 염증 반응이 생기고 그래서 그것들이 운동을 할 수 없게 되는 것들. 폐기종이나 만성기관지염 같은 경우에는 어떤 폐 그런 조직 장애의 병리학적인 명칭이거든요. 그래서 요 폐기종, 만성기관지염이 합쳐졌을 때 우리가 만성폐쇄성 폐질환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제대로 이제 호흡을 이뤄낼 수 없는 질환이죠. 또 폐렴, 그리고 COPD, RDS 이런 것들이 이 폐의 실질 조직과 관련된 어떤 대표적인 질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 여기까지 폐의 주요 구조들, 기관지가 가진 특성, 그리고 기관지가 스스로 정화작용을 하는 것들, 그리고 그 아래 달려있는 폐포, 폐포에서 주요 생기는 질환들, 대표 질환까지 같이 좀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폐, 호흡계통에 대해서 구조적인 이해가 되셨으면 하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이제 폐기능 검사 관련된 이야기 나누도록 할게요.